네, 8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번 주가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광복절이 있고 그렇죠. 또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조금 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단 오늘 메시지 광복절 경축사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도 일단 극일 메시지가 나왔고요. 아, 나왔어요? 네, 특히나 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요? 냉정한 자세를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이런 네. 메시지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 그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조치됐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일단 이번 조치로 집값이 잡힌다 안 잡힌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네. 식으로건 영향은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10월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신반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의 메시지 얘기를 해봤지만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 이론의 tit for tat,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우리 정부가 채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부가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일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내린 거죠.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를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요.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일종의 연기가 됐는데 조치가 오늘 바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관련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 일본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결국 일본이 공격해 오면은 우리도 충분히 맞대응할 만하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평화당 비당권파가 오늘 집단 탈당을 했고요. 대한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들을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다만 오늘 탈당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탈당계는 오늘 냈지만 실제 탈당 D-Day는 16일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평화당은 이번 달 정당 보조금은 14일에 기존 금액대로 수령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요.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바로 옆에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무장경찰의 장갑차와 물대포가 대규모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시위가 더 격화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실제 진압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홍콩 내부의 긴장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속보부터 자세히 알아보고요. 청문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과 오늘 국회 분위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분당이 현실화된 민주평화당 상황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미 방위비 협상 속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극일 메시지에 방점을 둔 광복절 경축사를 준비 중이고요.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결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부터 비 소식입니다. 태풍 레키마의 영향이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또 서울과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틀 건너 광복절엔 또 다른 태풍 크로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 태풍의 중심부에 생기는 무풍지대를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이 맑게 개서 끝났나 싶다가 이걸 지나고 나면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자, 최근 한일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난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한편 이 반도체 소재 관련 첫 번째 허가를 내줬습니다. 싸우자는 건지 풀자는 건지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혼선을 줬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한일 갈등이 소강 상태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자, 하지만 8.15 광복절을 기점으론 다시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대일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참모들과 함께 8.15 경축사에 대해서 논의의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독회도 했고요. 현재 마지막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소위 1차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일본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8.15 전까지 아베 일본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특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지가 주목됩니다. 자, 2013년 참배 후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산 뒤엔 직접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무를 보냈는데요. 만약에 전쟁 가능국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다시 야스쿠니를 찾는다면 한일 관계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いよいよ皆様と共に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新しい日本を皆さん作っ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네, 국제사회를 향한 물밑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물론 그 중심엔 미국이 있는데요. 자, 그제였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만약 청구권 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편에 섰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달 초 태국에서 있었던 미일 외교장관 만남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hope that they will find a way to move forward together. Those are both, Japan and South Korea, both incredibly important relationships. They relate back closely to what I spoke about in the first part of your question about North Korea. We're very hopeful that those two countries will together themselves find a path forward, a way to ease the tension that has risen between them over these past handful of weeks.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실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가안보실 소속 김현정 2차장은 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직접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는가라면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미의 목적은 한국의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부는 지난주 발표를 유보했던 화이트리스트 맞대응 카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입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우대국인 가지역과 그 외 국가인 나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에 속해 있는 일본을 새로운 다지역을 만들어 따로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은 가와 나 사이 가2를 신설해서 넣기로 했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심사 기한만 보면 가보다는 나지역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향후 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에서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정교하게 짠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앞서 일본도 백색 국가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ABCD 네 그룹으로 나누는 식으로 바꿨는데요. 백색 국가는 그룹 A고 한국은 여기에서 빠져 그룹 B로 강등이 됐었죠. 이렇게 그룹명을 바꾼 건 보복이 아니라 수출 관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일 모두가 이렇게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수출 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던 한 기업은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곧 돈줄이 막힐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유럽에서 확보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 맞대응 카드 꺼냈다. 일본 가에서 가2로. 네, 신 반장이 잘 설명했던 대로요. 원래 이제 가, 나밖에 없었는데 나에 가까운 가2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방법론보다는 우리가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거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선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일본을 우리 수출 우대국에서 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지난주 국정현황 점검 조정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결정을 잠깐 유보했던 건데요. 안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허가 한 건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개정안 발표를 단행한 것은 이번 주 광복절 국면에서 일본과 정면 승부를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이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소위 백색 국가에 해당하는 가지역과 그 외 나지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일본은 가에 속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2, 가2를 신설해서 거기에다 일본을 넣은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서류나 심사 기한도 기존보다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딱 가와 나 중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신설되는 가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네, 신 반장이 가2, 가2 다 읽었는데 성인부 장관은 가2라고 읽네요. 네, 그렇게 통일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일본의 의견 제시가 있다면은 언제든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성인부 네. 장관이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현재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속보로 타전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런 톤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개정안은 이번 주 중에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가서 규제 심사 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순께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일 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신 반장이랑 했고요. 한일 정상의 행보 역시 상당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메시지로 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일단 주말 내내요. 이 참모들하고 이 8.15 경축사에 대해서 많은 좀 토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해서 독회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완성되지는 않았고 마지막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충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고편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들으신 대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딱 일주일 전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경제 강국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반장들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 2주 동안 쭉 이제 비슷하게 또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관통하는 메시지 내일 이번에도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가 또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광복절 메시지가 되겠죠. 네, 이번 주에 많은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요.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네, 이 마이니치 보도였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자,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라는 판단을 전달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이러한 보도 내용 미치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NSC가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안보실 쪽 차원에서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바도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을 직접 찾았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인데요. 김 차장은 방미 목적은 우리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느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이른바 이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양국 정부의 미묘한 온도차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네,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강등시키는 정부의 맞대응 조치가 오늘 나왔고요. 만약에 일본이 오늘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면은 우리 정부도 또 관련한 조치를 내놓겠죠. 왜냐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우리가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관련해서 이번 주에 많은 속보가 나올 텐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일의 맞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4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인사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보수 야당은 색깔론까지 꺼내가면서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선 상태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얘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릴레이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29일부터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없었죠. 자, 휴가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민주당은 엄중한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진 만큼 이번 청문회가 잘 치러져야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또 다르죠. 회전문 인사, 불통개각, 전쟁 선포라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야권에서는 일제히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 자,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을 하며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조국 이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은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 자, 그동안 이번 개각에 대해 무난하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정의당에서도 다른 야당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도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 정치성이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이 정의당 데스노트를 가장 좀 우려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요,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이 조국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해왔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개혁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자, 무조건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납득할 수 없고 이 청문회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법치주의 종언, 좌파 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교수 휴직, 복직을 반복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해왔었고요. 또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사찰 의혹,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를 앞두자 이 색깔론이 등장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공격한 겁니다. 자,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황교안 대표 설명 더 들어보시죠. 산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 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재차 조 후보자가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황 대표 말대로 조 수석이 이 산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조국 수석은 이 산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 가학원 소속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가원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해서 산호맹의 이론적 기초를 제고한 이적단체로 이 사가원은 국가 변란이 1차 목적인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법부에 따르면 사가원은 국가 전복을 꾀한 반국가단체는 아니되 이적단체이기는 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 또 색깔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자, 이미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땐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산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전 의원님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비방 또는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민주당 국민여망 부흥, 한국당 국가전복금권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다뤘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을 통해서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죠. 그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7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론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지만요.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요청안은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새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국회는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예정대로 14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등을 논의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후속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난 또. 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협의 과정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역시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데 어때요?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말은 아끼고 있는 거죠? 네, 취재진이 그 조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선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폴리패스 논란, 회전문 인사 논란이나 이 조 후보자가 과거 본인의 저서나 인터뷰에서 했던 나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는 발언 또는 검찰은 괴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사람들 비준나 플리바게는 어떻게? 서울대생들이 계속 비판 나오는데 교수직 유지 계속 하실 건가요?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청문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제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제의를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당초에 법무부와 취재진 사이에서는 질의응답을 갖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법무부 측은 조 후보자가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면서 내일부터는 질문을 받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좋죠. 다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으로 들어서면은 들어섰죠.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섰는데 야권의 공세가 더 가열될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거죠. 일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김상조의 아바타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벌 개혁가로 불리는 매우 편향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죠. 자, 경제가 어려운데도 재벌 길들이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적 인사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 이 후보자의 2010년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이 2008년 A씨의 성균관대 법학과 석사 논문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관련해서 이 한 후보자는 제기된 신상 문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한 대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갔지만은 특히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요. 네, 앞서 이 청와대에서는 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한 후보자 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뭐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 각종 그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즉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같은 행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전임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경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강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정부 여당과의 엇박자로 인해 중도에 하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요. 특히 최기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카드로 뽑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최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학은 생존의 문제다. 정책 쇄신을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네, 최 후보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연구해온 경험이 산업 활성화, R&D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현대인의 취향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면서 과기정통부 수장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과학을 탄탄하게 다시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기영 후보자의 미담도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양반장. 예, 들어보시면 그 얘기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보통 각 가정에서 이 관리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 2,000원 정도 더 전기료 요금을 나눠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안내문이 각 이 세대에 붙었고 이후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서 경비실에 이 에어컨을 설치했던 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었는데 이거를 주도했고 또 당시 자비로 이 에어컨을 사서 경비실에 설치를 했던 인물이 바로 최기영 후보자 그리고 부인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동참을 했고 이 다른 아파트, 주변 아파트에서도 이 주민들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선물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다뤘지만요. 주미대사에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직도 내려놨는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주말 사이에 아주 시끄러웠죠. 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백악관 담당 기자 존 허드슨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수혁 의원이 차기 주미대사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미국이 문정인의 대사 부임에 대해서 비공식적 반대 신호를 보낸 뒤에 이뤄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청와대는 문 특보가 스스로 고사를 했고 이에 복수로 검토를 했던 이수혁 의원을 기용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에서는 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언급하는 등 문 특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외교력의 부재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대사를 문정인 특보를 임명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제대로 외교적인 교섭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걸 걱정입니다. 자, 방금 손학규 대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초월회 모임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이 초월회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 나라의 사정이 간단치가 않다. 이 미증유의 외교 안보 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동주공제,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이 천을 건넌다라는 뜻의 이 사성어를 인용해서 이 같은 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한 거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우리를 향해 모욕 또 조롱을 일삼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고, 또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정계특위에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그 정치부 쪽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고사했다는 뜻을 이제 본인이 좀 많이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네요.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할게요. 네, 제목이 안 뜨네요. 조국 공방 가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국민 여망 그리고 국가 전복 꿈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1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오늘 탈당 회견을 강행한 거죠. 주말 사이 정동영 대표와 극적 타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함께 있었지만요. 결국 양측은 결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들의 탈당이 제3지대 신당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이 안철수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면서 떨어져 나온 후에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창당을 했죠. 바로 그 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이 된 겁니다. 또다시 박지원 의원을 위시한 10명이 오늘 오전, 그리고 독자행동파 김경진 의원이 오후, 이렇게 해서 도합 11명이 탈당을 한 겁니다. 어차피 여의도에서 민주평화당 내년 총선까지 쭉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탈당의 변 뭘까요? 들어보시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한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돌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국회의원 4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정동영 대표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정 대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 저격합니다. 이렇게요.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탈당 회견까지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 탈당은 오는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연인 간에도 말이죠, 우리 헤어져 해놓고서 내 짐은 다음 주에 가져갈게, 이러면서 좀 아닌데 말이죠. 이유인즉슨 국고보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날짜는 아마 16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오는 8월 14일 수요일에 민주평화당 통장에 딱 입금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6억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탈당을 해버리면 이게 2억으로 쪼그라든다는 거죠. 남은 돈은 당연히 다른 당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만나면 우리 돈인데 뭐하러 남한테 줘, 일단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인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내내 이걸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통신 판매회사 DHC, JTBC 보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드러났죠. 클렌징 오일이 주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일본 좀 아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한국에서 이 회사가 장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혐한으로 똘똘 뭉친 기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 빠르게 하면 요시아키,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무튼 이 제일 한국인들을 겨냥해서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으니 한국에 돌아가라 라고 할 정도였다죠. 논란이 된 건 말이죠. 이겁니다. DHC가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국 DHC 테레비
도라노몬 뉴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일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혐한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만만한 한국 조리돌림 하는 걸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더군요. 자, 오죽 심했으면 2018년에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번엔 특히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자, 한자를 자기 문자화 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한자 없이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이죠. 자, 어쨌든 주말 이후 이 DHC 불매운동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 이 DHC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에 몰려가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죠. 그런데 사과는커녕 인스타그램 계정의 댓글을 비활성화, 그러니까 차단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본사의 방침일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 회사 모델 배우 정유미 씨한테까지 불똥이 튀기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제 그 DHC 모델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더군요. 관련해서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자, 특히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 DHC 불매 운동 하는 김에 이 회사도 주목하자 했습니다. 자, 바로 아파라는 호텔입니다. 일본 여행 경험 있으신 분들 저기 하실 겁니다. 저가 비즈니스 호텔로 유명하죠. 때문에 지갑이 얇았던 우리 한국 관광객들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 오너인 오너인 모토야 도시오라는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난징 대학살 부정하는 책을 직접 서술을 하고 그걸 이 아파 호텔 객실에 비치해서 직접 팔아먹기도 한다더군요. 참 어디가 좀 아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 지금 이거 뭐 상당히 베스트셀러라죠. 얼마 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구역질난다 이렇게 혹평을 했던 그 책 말이죠. 자,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이런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 지금의 반일 운동,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거라 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이 책 내용 역시도 허무맹랑하다. 비난을 한 겁니다. 보수라고 해서 이런 책에 모두 호의적인 건 아닌 모양이네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속보를 보니까 서울대 측에서 이영훈 전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규정을 보면요, 15년 이상 재직해야 명예교수가 되는데 재직 기간이 서울대 경제학과 재직 기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명예교수라는 그 타이틀은 맞지 않다, 이런. 이전 교수가 언제 뭐 명예교수란 타이틀로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무슨 뭐 익승만 학당인가요? 그 홈페이지에는 명예교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제3지대 신당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쪽하고 합쳐야 또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을 향한 뭐 러브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하지만 지금 오늘 탈당하면서는요, 기존 정당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새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런 의지는 일단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조만간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유성엽 의원이 임시 대표를 맡는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결국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유성엽 의원은 개별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교감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양 반장이 그 정동영 대표의 발언도 소개했지만요. 이 모든 상황의 조종자, 배후로 지목된 게 박지원 위원이잖아요. 최 반장,
박지원 의원의 입장이 오늘 나온 게 있나요? 네, 뭐 지금까지 정동영 대표 측은 이 박지원 의원이 공천권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이 박지원 의원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주장 일축했습니다. 나는 목포에서 출마를 하는 것 외에 바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동영 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정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 한국 정치를 바꿀 더 큰 정치 세력은 반드시 태동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양 반장, 뭐 아무래도 시선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손학규 대표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예, 지금 신반장이 갑자기 지금 기침이 막 나오는지 시원하게 그냥 하세요, 그냥. 지금 어차피 마이크 내려져 있으니까. 네. 예. 뭐 화면까지 비쳐요. 근데 너무 시원하게 하는데요. 네. 너무... 아니, 편안하게 해요. 네. 편안하게 해요. 지금 안 들리죠? 예, 좋습니다. 예. 마음껏 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 사태가 있고 나서 이 손학규 대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확 긋고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사정에 대해서 나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손 대표 역시 유승민 의원 쪽으로부터 혹시 호남계하고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계속 받아왔고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만약 평화당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가는 뭐 시청말로 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 대표 역시 쉽게 움직이기 못하고 있는 거란 거죠. 양 반장, 정동영 대표가 뭐 아까 장면 보니까요 상당히 화가 난 듯한 그 표정인데 제2의 후단협이라는 말도 했죠. 신 반장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빨리 그냥 양 반장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2002년 노무현 약 올리는 거죠, 신 반장. 예, 좀 그렇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지율 막 떨어지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된다라면서 막 당시 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원들 후단 협의였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후에 뭐 한국 정치에서 배신의 아이콘처럼 이 후단 협의라는 이 뭐 레토릭이 통했었는데 정동영 대표 오늘 탈당한 의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후단협이라는 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탈당이 명분 없는 탈당으로 판명이 나면 내년 선거에서 제2의 후단협이 될 것이고 거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했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움직임이 많을 테니까요. 저희가 정치권 분위기 짚어봐야 될 것 같고 DHC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여론 상당히 안 좋고 일본 방송 내용, 뭐 황당한 내용도 너무 많지만은 이후 대응하는 것 자체도 아주 실망스럽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뭐 이 DHC는 딥클렌징 오일 등을 주로 대표 제품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인데 첫 출발은 대학 연구소의 외주 번역 회사였다고 합니다. DHC라는 말도 다이가쿠 혼가쿠 센터, 그러니까 뭐 대학 번역 센터의 머릿말을 딴 거라고 하는데요. 80년대 들어서 화장품 통신 판매를 시작하면서 사세를 키웠다고 합니다. 200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이후로는 이 국내 매출은 현재 100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자, 다른 회사와 달리 오너와 계열 방송사의 혐한 행적이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만큼 국내 영업이 앞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신 반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좀 작게 목소리 작게 얘기해 보고요.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고 반장이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화장품 매장에서 철수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형 그 헬스앤뷰티 스토어죠. 올리브영에서 그 DHC 제품을 매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온라인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다른 곳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DHC 모델인 배우 정유미 씨 역시 뭐 상당히 뭐 불똥이 튀었죠. 뭐 곤란한 입장이 됐는데 소수자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DHC 본사의 망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DHC 측에 초상권 사용 철회, 또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고요. 또 재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국에서도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이너가 이름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녀상을 더럽다고 했다면서요? 네, 사다모토 요시우키라는 이 디자이너인데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더럽다 소녀상, 현대미술에 요구되는 재미, 아름다움, 놀라움, 기분 좋음, 뭐 지적 자극성이 전무하며 저속한 진절머리밖에 없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어요? 뭐 당연히 가만히 있을 네. 리가 없겠죠. 한국인들이 비판을 쏟아내니까 난 한국 아이돌들을 좋아한다. 이 아름다운 것은 솔직히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손여상은 예술로서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해명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한 국내 네티즌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의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 팬들한테 너 정말 할 말 없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아이,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나 신경 안 쓴다. 근데 보지 말라고 해도 니들 볼 거잖아. 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재수없게 이렇게 뉘앙스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용을 진짜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DHC가 아직까지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걸 보면요. 글쎄요,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후속 보도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평화당으로 잡겠습니다. 평화당 11명 탈당 선언, 정동영 구태 정치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사전 준비 연습격인 연합훈련을 마친 한미 군 당국이 어제부터 한미 연합지비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죠. 20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첫날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연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까요? 자, 바로 어제 시작돼서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자주 있어온 일이지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나도 훈련이 싫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뭐랄까요? 너무나 생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는 매우 긴 편지였다. 편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터무니없고 비용만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는 대목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나 다름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찾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철통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연합연습 준비 과정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훈련이 터무니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런 군사연습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미국 언론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다.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70년 된 한미 동맹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안보의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하게 했다.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이 동맹은 어떤 의미인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발언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습니다. Yeah, he gave me a great letter. I would love to give you, but I don't know. I don't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But it was a very personal letter. It was a great letter. He talked about what he's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 친서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한미 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길 희망합니다.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북한,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쏜 거라면서 왜 사과는 미국에 하는 건지. 자, 북한은 어제도 외무성 국장급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군사 연습을 걷어치우든지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설사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미 사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골 외교 정책이죠. 이른바 통미봉남이 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걸 통미봉남 그러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입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개성공단이든지 뭐 그 금강산 관광이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 대화할 가능성도 없지만 순서로 봐서 할 필요도 없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자, 북한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관련 발표를 내놨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첫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을 하고 끝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적용 대상 필수 조건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등 이 투기가열지구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에서 4년이던 게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이 됩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 전매 제한 최대 10년으로. 네, 뒤에 얘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간접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면은 지금 고 반장이 설명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직접 집값을 잡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현행 주택법 시행령의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은 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 이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뒤 착공을 앞둔 단지가 서울에만 66곳, 6만 8천여 세대에 이르는데 만약에 이 현재 기준대로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단지들 모두 적용 검토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 이런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기존 조합원의 부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 가격과 사업 가치도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이 아닌 이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집값이 잡힐 거다. 아니면은 더 오른다.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정부는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국토부는 일단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조치로 이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약 70%, 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이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 시장이 과열됐다면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자,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이 됐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추정, 그러니까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제 발사체 발사도 이어져 왔는데
이제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명의의 담화를 보면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롭게 비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정근 국장 이제 뭐 익숙해진 이름인데요. 뭐 지난 4월에는 북미 협상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빼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이 조선중앙통신과 하기도 했고 또 지난 6월에는 담화문을 내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싸잡아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내놓은 담화문에선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 이 정경도 국방장관이 최근 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적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정경도 장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권 국장, 정경도 같은 것을 내세워서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수위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권정근 국장이라는 사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하며 복닥 소동을 피워댄 것이다 라면서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 상용무기 개발 시험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지휘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 건설 사업에 대해 긴장 격환이 중단 촉구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요, 막말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 등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연합훈련이 끝나면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핵전략 관련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이 핵무장론이 심심찮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박휘라 국민대 교수는 자, 우리가 죽어갔는데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냐라면서 핵무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자, 5, 6년 이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떠들면 안 된다. 이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은밀하게 핵 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9일에 뉴욕에서 열린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려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뉴욕의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번창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를 부담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관세 논의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또 일본식 발음을 따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홍콩 공항 당국이 오늘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홍콩의 이창중 예정인 모든 비행기 운항을 취소했다. 일단은 한시적 조치래요. 이런 그 홍콩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월부터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보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분노한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된 오늘 제주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5시 반, 5시. 집에서는 6시 반에 난 출발했어.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서로 명령이라고 전화시켜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 낭비 어디다가 하세요? 가야지. 뭐 세계적인 사건 아니? 역사상에 없는 일 아니?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유정이 들어서자 방청석 곳곳에서 머리를 걷어라, 살인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고유정 측에서는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또한 전 남편에게 변태적 성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사건 원인을 피해자 측으로 돌렸는데요.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엔 답변을 피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유정 씨한테 다 나중에 과학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따로 가지고 계시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지. 고유정 측의 이런 주장은 방청객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호송차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고유정 측의 변호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가운데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강모 씨의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비록 형님의 생명은 못 지켰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제 책감 속에 살고 있지만 형의 명예는 최종판 때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고유정의 극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정식 재판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은 만큼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군 당국이 올해 독도 방어 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이 유력한 훈련 개시일로 꼽혀왔지만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훈련 시기를 광복절 뒤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관련 사실 알 텐데 저희가 속보 내용 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마감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내일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소위원장 선임을 놓고 이견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벌이게 됐죠. 전북교육청이 이르면 내일 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신반장?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왜? 카드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 전부 다 외워서 하니까. 네.